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한수정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리스크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소화가 되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면서 그동안 과대 낙폭을 보였던 시장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다만 월요일장 국내 시장은 그다지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진 않습니다. 보합권 아래에서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피는 약보합권, 코스닥은 강보합권 정도로 시간이 갈수록 움직임은 더욱더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강한 테마, 비료와 사료 쪽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정치 테마와 관련돼서도 들썩이고 있는데요. 다양한 이슈들 저희가 준비를 했으니까요. 오늘장, 내일장에서 오늘 시장에 대한 전략들도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죠.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방송 보시면서 시장과 관련된 궁금증 남겨주시면 반영해서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네, 첫 번째 순서 이 시각 보도본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뉴스들 준비하셨을까요? 헤드라인 뉴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소식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들이 하나씩 이행이 되려고 준비 중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모급여 지급, 그리고 노인 기초연금 인상, 그리고 병사들의 월급을 인상한다. 이렇게 세 가지 현금 공약이 발표가 됐는데 여기에 필요한 재원이 지금 70조 원을 육박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오늘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윤 당선인이 내놓은 3대 현금 공약에 총 68조 1천억 원이 소요된다고 책정했습니다. 먼저 부모급여 지급에 7조 2천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정부는 올해 1월 출산화부터 0세에서 1세 영유아에게 월 30만 원을 지급하고 출산 시 첫 만남 패키지인 200만 원을 지급하는 등의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를 내놨습니다. 윤 당선인 측은 이와는 별개로 또 추가로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아이를 가진 부모에게 1년에 100만 원씩 추가로 지급하는 부모급여를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노인 기초연금 인상에는 35조 4천억 원의 재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윤 당선인은 중산층과 저소득층 노인 660만 명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10만 원을 인상한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또 병사 월급 인상을 위해서는 25조 5천억 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현재 병사 월급은 병장 기준 약 67만 원인데요. 월 191만 원인 최저임금의 3분의 1을 약간 넘는 수준입니다. 윤 당선인은 이를 200만 원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재원 조달 방식이 어떻게 될까요? 네, 윤 당선인 측은 재월 조달 방안으로 세출 예산 절감과 세입 증가분 활용을 제시했습니다. 매년 재량 지출의 10% 수준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5년간 150조 원의 세출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공약 실현을 위해서는 향후 재원 조달 방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세수는 별도로 쓸 수 있는 여윳돈이 아니라면서 또 구체성을 띈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현금 공약 이렇게 세 가지와 함께 또 재원 조달 방식까지 이야기 들어봤고요. 추후 더 구체적인 내용이 마련이 되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말 동안에 또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용산구 지금 한남동 같은 경우에는 고가의 주택들이 즐비한 곳이어서 아마 집값에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최근에 한남동 연립주택이 100억 원에 거래가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은 서울 용산구 항남동에 있는 연립주택인 라테라스 한남은 지난달 15일 전용 면적 244.22제곱미터가 100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이는 전국에서 연립주택 매매 중에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금액입니다. 역대 최고 매매가 연립주택은 지난해 9월 185억 원에 팔린 전용 면적 273.64제곱미터인 서울 서초구에 있는 트라우마우스 5차입니다. 네, 185억, 100억 정말 대단한 가격인 것 같은데 그 때문에 지금 집값에 쏠리는 분위기가 굉장히 많다면서요? 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인 아실에 따르면은 오늘을 기준으로 대선일 직후 10일 전과 비교해서 용산구의 아파트 매물은 4.7% 줄며 서울 25개 가운데 감소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 대통령 집무실과 공간을 내보내는 종로구는 같은 기간 아파트 매물이 1.3% 늘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용산은 개발 속도가 빨라지며 또 부동산 시장에 호재가 있을 거라는 기대감과 또 교통체증 및 집회 시위로 인해서 악재가 있을 거라는 두 가지 얘기가 공존하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일단 기대감이 가장 큰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들이 일부에서는 매물을 걷어들이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찬성하는 의견, 반대하는 의견이 좀 분분했었던 내용인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부동산 시장에서는 반기는 분위기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렸고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오늘로 예정됐던 한국전력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발표 일정이 연기가 됐습니다.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네, 한국전력공사가 오늘 발표 예정이었던 2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 단가 발표를 연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기간 4월 전기료 인상 백지화를 약속하면서 또 정부와 당선인 측의 조율이 잘 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또 산업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아직 하지는 못했지만 이달 중 완료할 계획이라는 입장입니다. 또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기준연료비, 연료비 조정요금, 기후환경요금 등으로 구성되는데요. 이번에 발표가 미뤄진 건 연료비 조정 단가입니다. 기준 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은 예정대로 4월부터 인상됩니다. 그렇다면 원래 예정대로 오늘 이 단가가 발표가 됐다면 얼마나 인상이 될 계획이었나요? 네, 오늘 전기요금 조정 단가가 이제 미뤄지지 않았다면 다음 달부터 전기요금은 킬로와트당 9.9원 인상될 예정이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연료비 조정 단가와는 무관하게 올해 킬로와트당 11.8원에 이르는 요금 인상을 확정했습니다. 4월과 10월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전기료에 반영되는 기준 연료비를 킬로와트당 4.9원씩 총 9.8억 원을 인상하고 또 기후환경요금도 4월부터 2원 올린 7.3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여기에 지난해부터 도입된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서 전기요금은 매 분기별 발전 연료비의 상승분 또는 하락분을 요금에 반영할 수 있게 됐는데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국제 유가는 두바이유 기준 배럴당 71달러에서 95달러까지 올랐습니다. 또 연료비 조정 단가 인상폭은 최대치인 3원이 가장 유력했습니다. 이 때문에 별다른 조치가 없다면 오는 4월부터 전기요금은 킬로와트당 9.9원으로 책정될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전기요금 조정 단가 결정이 잠정 연기되면서 전문가들은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전기요금 인상폭은 연료비 연동제분이 빠진 킬로와트당 6.6원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시각 보도본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지영 기자와 함께했고요. 이어서는 오늘 시장 들여다봐야겠죠. 이 시각 시황 브리핑 김혜연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미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선물 옵션 만기일로 거래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상승이 나와준 건데요. 다만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의 상승이 다소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각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상승 출발을 했지만 오전장에 등락을 보이다가 현재 이 시간 0.41%의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2695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도 하락하는 종목 수가 훨씬 더 많은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 지수 오전장에 다소 변동성은 나타났지만 오후장 들어서 그래도 상승불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0.06% 강보합권 속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923포인트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의 상승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시죠.
기관과 외국인의 양 매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매도폭도 계속해서 확대를 해나가고 있는데요. 기관은 2,904억 원, 외국인은 2,801억 원 매도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시죠. 기관과 개인의 매수가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4거래일 만에 매도세 보여지고 있는데요. 현재 535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개인은 511억 원, 기관은 111억 원 매수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상승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료 관련한 종목들의 상승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무력 다툼이 장기화가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공격 수위도 계속해서 높아져만 가는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마리우폴 지역에 무차별 폭격을 가하면서 함락 위기에 처했다라고 합니다. 또 러시아가 극초음속 미사일인 킨자를 사용했다라고 하는데요. 킨자리 실전에 사용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태가 장기화가 돼가면서 곡물 가격의 급등으로 관련주들이 강한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진 현재 14% 급등 보여지고요. 현대사료는 현재 상한가 진입을 한 모습입니다. 한일사료도 현재 28% 급등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한 종목들이 오늘 낙폭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60만 명을 웃도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었죠. 그 이후로는 사흘 연속 하락 추세 보이면서 오늘은 20만 명대로 내려오게 됐는데요. 이렇게 확진자 수의 하락 추세와 또 오늘부터는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들 가운데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게는 7일 격리가 면제가 되죠. 또 대형 마트들도 기존 1시간 단축했던 운영 시간을 다시 정상으로 운영한다라고 합니다. 이 같은 소식들을 오늘 코로나19 관련한 종목들이 낙폭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웅제약은 현재 5%가 넘는 하락이 보여지고 있고요. 일동제약도 3.62%, 유바이오로직스도 현재 3%가 넘는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시 탑10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이 대부분 부진한 모습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주 주가가 넉 달 만에 7만 원대가 붕괴가 되는 모습이었죠.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짙게 나타났는데요. 반면 개인 투자자들은 20일 기준 3조 1천억 원이 넘는 삼성전자의 주식을 매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카카오와 네이버 오늘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고요. 이어서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대기업도 이제 중고차 시장에 진입을 할 수 있게 됐죠. AI 솔루션 시장이 확대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엠로 주가가 오늘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대한그린파워는 관리 종목 해제 소식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이 총리 후보로 거론되면서 관련주인 알렙이 오늘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LG에너지솔루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와 시가총액 2위 자리를 두고 엎치락뒤치락을 반복을 하고 있죠. 오늘은 2%대 상승이 보이면서 다시 한번 2위 자리에 올라선 모습인데요. EU 집행위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폴란드 공장 증설에 공공지원을 승인했다라는 소식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2.49% 상승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 NHN벅스가 있습니다. 지난 18일 싸이월드 Z가 구글 플레이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앱스토어 승인은 현재 수정 요청으로 인해서 늦어지곤 있지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같은 소식이 오늘 NHN벅스까지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5%대 급등 보여지고 있고요. 19,3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 자연과 환경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집무실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라고 결정하면서 용산과 관련한 종목들이 오늘 오름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자연과 환경은 상한가 진입을 한 모습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탑10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 시각 시황 브리핑과 함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상위 종목 살펴봤습니다. 이어서는요, 수급 포착 시간인데 수급에 대한 이야기 좀 더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코스피에서 LG에너텍이 좀 강한 흐름 보여지고 있고 다른 LG그룹주들도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급 상황 자세히 좀 짚어볼까요?
네, 우선 오늘 이제 LG 그룹주들이 강세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특히 LG 이노텍이 지금 52주 신고가를 지속적으로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아이폰 SE 생산이 본격화되면서 이제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함께 LG 이노텍이 이러한 실적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서 52주 신고가를 지금 경신하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징적인 부분은 이제 펄어비스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오늘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 이제 다음 달이죠. 4월에 이제 검은 사막 모바일이 이제 작년에 이제 중국 판호를 발효받았었고 이제 중국 출시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신작 게임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 유입과 함께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인 부분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롯데렌탈이 계속해서 지금 기관의 순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상승세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지난주에 대기업 중고차 판매 허용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 이후에 이제 렌터카 업체를 비롯해서 현대글로비스라든지 이런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세가 이어졌는데요. 롯데렌탈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최근에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을 받았었는데 최근에 이러한 대기업 중고차 판매 허용 소식과 함께 주가가 지속적으로 좀 반등하고 있는 것이 좀 특징적인 부분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별 흐름을 한번 짚어봤는데 그러면 과장님께서 포착하신 특징주 오늘 장에서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지난주 금요일에 8% 급등에 이어서 오늘도 3% 이상 좀 상승을 하고 있는 롯데렌탈을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롯데렌탈 같은 경우에는 국내 1위의 렌터카 사업자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장기 렌터카의 안정적인 성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50% 이상 성장을 하면서 최대 실적을 좀 기록을 한 바가 있었는데요. 추가적으로 이제 중고차 B2C 시장 진출을 지난주에 또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이러한 대기업 중고차 판매 허용과 함께 대표적인 수혜주로 부각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일단 회사 측에서는 2025년까지 중고차 시장 점유율 10%가 목표다. 라고 좀 밝힌 바가 있습니다. 현재 전 사업 부분의 실적 성장 추세가 지금 지속이 되고 있고 무엇보다 지난해 롯데렌탈이 상장한 이후에 현재 지금 공모가를 좀 크게 주가가 좀 하향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이러한 실적 성장 추세에도 불구하고 상장 이후에 지속적으로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밸류에이션 매력도 좀 높아진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재차 이러한 중고차 시장, B2C 시장 진출에 따른 그런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부각될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충분히 현재 이제 공모가 부분 이상까지도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좀 열어놓고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포착한 특징주 롯데렌탈을 말씀해 주셨고 실적에 기반했을 때도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급포착 정영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는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는 마켓 로드맵 시간인데요. 와이즈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지금 러시아에 대한 각국의 규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뭐 삼성전자에 이어서 LG전자도 러시아의 선적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LG전자가 글로벌 뉴스룸을 통해서 선적 중단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러면 삼성전자, LG전자의 러시아 제재 주요 내용을 먼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우리가 그 러시아를 제재하자라는 글로벌 움직임들이 있죠. 여기에 이제 동참을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뭐 당위성이라든가요,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해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단순하게 따르기에는 쉽지 않은 지금 상황인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런 것에 동참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 게 지금 러시아는 이런 것에 대비해서 만약에 제재 동참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그 회사 기업들의 자산 몰수라든지 앞으로 영업을 못하게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선제적으로 러시아가 밝혔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제 그 서방 국가들이 주도하고 있는 러시아 제재에 우리 국내 기업들이 참여하게 된다라면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러시아 시장에 있어서 발을 못 붙이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된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우리가 이제 과거 이제 서로 간의 학습 효과라는 게 있죠. 우리 그 러시아 같은 경우 과거 크림반도 사태 때 그 제재가 있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동참을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그런 조치를 선제적으로 발표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도 당시에 1년 만에 러시아와 교역 규모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네. 그럴 정도로 타격을 입은 바 있기 때문에 우리도 상당히 고심을 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나마 묘수를 찾은 것은 우리가 이제 선적을 중단하겠다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제재 동참을 하는 듯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재 동참하는 것도 아니고, 동참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 단지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제품을 보내지 않겠다. 일단 우리가 먼저 그 지지난주 같은 경우 HMM 같은 경우 러시아로 운행하는 노선을 잠정적으로 중단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서로 빌미를 하면서 선적을 중단했다라는 것은 나름대로 국내 기업들이 활로를 잃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노력의 일환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국내 기업들도 고심 끝에 결정을 하게 된 것 같은데 네. 사실 러시아는 LG전자 입장에선 굉장히 중요한 국가로 자리를 잡았었거든요. 지금 모스크바 인근 루자 지역에 공장을 운영 중이었는데 말씀을 언뜻 하시긴 했지만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뭐 그 앞서 크림반도 때 전체 러시아와 교역 규모가 한 반토막이 났다. 그러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 우리나라 교역 규모가 한 12 정도 되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특히 원자재 비중이 높고 네. 그러니까 원자재 수입이 우리가 많고요. 수출 같은 경우는 우리는 뭐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라든지 현대차 같은 공산품에 대한 수출 상당히 많은 어떤 그런 부분들이죠.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LG전자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지역적인 어떤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특히 LG전자 같은 경우 러시아가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전체 수출 규모에서 러시아가 10%라고 얘기했는데 네. LG전자도 매출이 한 10% 러시아에서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백색 가전이라고 불리는 뭐 LG전자 가전 제품 좋은 것은 뭐 여러분들도 익히 다 알고 계시고 세계 유수의 그 평가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러시아에 있어서의 비중을 만만치 않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일단 러시아 시장에서 가전제품의 30%가 LG 겁니다. 네. 그럴 정도로 큰 LG 점유율이 높은데 일단 뭐 그러니까 서로 상대적으로 보면 LG 입장에서 10% 시장을 내줄 수는 없다라는 것들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복합적으로 셈법을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가전제품이라는 게 굳이 우리가 이제 뭐 자주 바꾸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냉장고나 TV 같은 경우도 요즘은 제품이 좋기 때문에 뭐 5년에서 10년에 한 번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지금 급박하게 고장이 나지 않는 이상 LG 제품이 매대에 없다 그래서 LG 제품을 안 사고 다른 제품을 산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겠죠. 네, 네. 특히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라면 조금 참았다가 네, 더 좋은 제품을 사겠죠. 그냥 어차피 네. LG 제품이 전쟁 끝나면 또 수입이 될 텐데 이게 들어오는 부분들이 된다라고 좀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수출이 막혔다 그래서 이게 지금 수출이 영원히 끝난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는 네, 있겠죠. 네, 네. 하지만 이게 장기화된다라면 또 문제는 달라집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복합적인 고민이 시작돼야 되는 시점입니다. 지금 당장 타격을 논하기에는 너무 이르고요. 이런 것들이 전쟁 리스크가 얼마큼 끌고 가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지금 거의 모든 공급망 우려에 대한 부분들이 이 사태가 장기화되는 것이냐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LG전자의 지금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LG전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저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LG전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현대차도 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이 이슈를 가지고 너무 이게 주가에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보기에는 저는 쉽지 않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네네. 있겠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도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네, LG전자 지금 12만 2,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예, LG전자 같은 네. 경우도 지금 이제 우리가 차트를 보게 된다라면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LG전자 같은 경우 지금 이러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일부 계시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당장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리스크에 너무 신경을 쓰면서 LG전자라든지 삼성전자, 현대차를 바라본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정확한 시각은 아닐 수 있다. 이것은 아직까지 심리적인 요소일 뿐이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최근에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복 소비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작년에 옷을 안 샀다 하더라도 올해는 옷을 사야 되는 입장이 그렇죠.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동차라든지 휴대폰이라든지 TV라든지 이런 제화가 갖고 있는 특징이라는 게 사람들이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제네시스라는 최고급 브랜드를 내가 사기 위해서 마음을 먹었는데 제네시스가 지금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하다 그래서 K9을 사라라고 한다면 사실 그건 뭐 당장 좀 기다렸다가 쉽게 사겠죠. 이해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이 트리거가 된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벤츠 같은 경우 최고급 사양 뭐 거의 뭐 몇 억 단위 하는 것을 1년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데 다 기다리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벤츠 포기하고 제네시스로 가는 일은 만무하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이게 당장은 매출이 좀 줄어들고 수요와 공급이 줄어들 수 있겠습니다만 중기적으로 보면 다 수렴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소비자 입장을 좀 생각해 본다면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보복 소비가 일어날 만큼 좀 기다릴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인 이슈가 됐을 때는 한번 좀 고민을 더 심도 있게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LG전자에 이어서 삼성전자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지금 러시아에서 TV 공장을 가동 중이기도 하고 또 스마트폰 점유율도 높은 상황인데 그러면 삼성전자 매출에는 타격이 있지 않을지 좀 같은 의견으로 보실까요? 근데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네. LG전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휴대폰 사업을 철수를 했고 냉장고라든지 TV라든지 이건 내구성이 좀 긴 제품들이죠. 따라서 내구성이 긴 제품들은 교체 주기가 그렇게 급박하지 않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좀 기다릴 수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도 물론 백색 가전이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주요 포인트는 휴대폰이 되겠죠. 그렇죠. 휴대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저 같은 경우도 3년 만에 휴대폰을 바꿨습니다만 이게 TV가 고장이 나도 우리는 좀 버티죠. 하지만 휴대폰이 고장이 나면 버틸 수 없습니다. 하루도 어려울 것 같아요. 바꿔야 네. 되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대체제로 보이는 중국 휴대폰들이 현재 지금 오히려 시장을 더 넓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네. 보는 거죠. 지금 중국과 러시아 같은 경우는 군사협력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삼성전자의 빈자리를 지금 뭐 우리가 뭐 샤오미라든지 이런 쪽들의 휴대폰들이 거의 기술 격차가 없기 때문에 물론 애플만의 독자적인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장악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iOS 같은 경우는 누구든지 휴대폰을 바꿀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LG전자 좀 다른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것도 물론 장기화 됐을 때 문제죠. 단기화 됐을 때는 별로 이것도 무차별이긴 하겠습니다만 장기화 된다라고 보게 된다라면 삼성전자는 의외의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렇지만 LG전자보다 삼성전자는 러시아 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더 작기 때문에 전체적인 트리거가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아픔에를 한 대 정도 맞을 가능성은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기업들이 이렇게 비우호국으로 러시아에서 지정이 되고 있는 동안에 또 중국 기업들이 진출을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에 대해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것 같기도 합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또 스마트폰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 보니까 더 타격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본다면 이 투자 전략이나 리스크 관리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근데 우리가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는 10%가 러시아에서 매출이 일어나는데 네. 앞서 언급드렸던 휴대폰 같은 경우는 전체 휴대폰이 삼성전자가 전 세계에서 파는 휴대폰이 삼성전자 전체 매출의 10%밖에 안 됩니다. 그중에서 또 러시아,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게 피터 린치가 이 월가의 영웅이라는 여러분들이 대부분 잘 보시는 책에서 얘기한 게 제품이 잘 팔리는 걸 봐라 네. 라는 게 첫 번째 관점이고요. 그렇지만 그 제품이 그 기업의 전체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봐라. 이게 핵심이거든요. 네. 잘 팔려야 되고 잘 팔리는 것이 매출 비중이 높냐 낮냐라는 건데 삼성전자에서 러시아 휴대폰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따라서 지금 앞서도 언급드렸다시피 삼성전자, 뭐 현대차도 마찬가지죠. 현대차도 지금 러시아 시장에서 30%가 현대기아차인데 이런데 현대기아차 전체로 봤을 때는 그렇게 비중이 높지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현대기아차, 그다음에 LG전자가 이제 가장 큰 러시아를 장악한 물론 이제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화장품 회사라든지 수많은 기업들이 들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이게 직접적인 타격이 된다라면 일단은 뭐 우리가 관찰은 해야 되되 네. 그거에 따른 리스크 관리 차원의 접근은 아직 이르다. 따라서 이 전쟁 리스크가 장기화되고 이게 오래된다라면
분명히 일정 부분 순이익을 깎아먹을 수는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하기에는 그렇게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좀 봐야 되겠죠. 오히려 저는 이런 기업들보다는 우리가 원자재를 수입을 해서 네. 이런 것들을 생산가로 전이하지 못하는 기업들 이런 쪽들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더 중소기업들이 더 커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대기업 같은 경우는 환율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매출처라든지 수입선을 다변화하면서 이런 것들을 흡수할 수 있는 여력들은 있어요. 네, 네, 네. 나름대로 이제 고심들을 하겠죠. 하지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 러시아 비중이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지금 루블화가 완전히 지금 바닥을 기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더군다나 이제 대외 채무를 루블화로 갚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러시아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제재에 따른 많은 고민들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대기업 쪽에서 수혜주 피해주를 찾기보다는 네. 러시아 비중이 높은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좀 검색을 해보시고 그러니까 그것을 일일이 검색해서 찾기보다는 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주력으로 하고 있는 종목들에 네. 다트에 나오면 사업 보고서에 영업 현황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러시아 비중들이 다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들이 많지가 않을 테니까 이제 각 기업마다 러시아 비중이 다 다를 테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이참에 이 방송을 보신 이후에 한번 검색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투자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네. 있겠습니다. 좋은 투자 전략을 주셨는데 네. 지금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또 급상승하는 종목들이 있는가 하면 네. 지금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종목들로 나뉘어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상승하는 종목을 쫓아갈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종목을 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것인지 비중을 어디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지금은 전쟁 리스크라는 게 우리가 이제 긴 시계로 보면 이게 여러분들의 투자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긴 시계로 보면 항상 전쟁 리스크는 시장이 중립적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트리거가 되면서 주시장을 끌어내리거나 올리거나 하는 부분들보다는 결국은 이제 시장의 흐름에 수렴된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이고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하락 추세대에 있기 때문에 이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이것 때문에 뉴욕 증시가 빠지지 않았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들이고요. 그러면 반대로 수혜주를 찾는 거에 대해서도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유가가 130달러 갔을 때 유가 수혜주를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급브레이크 걸리면서 100달러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네. 또 환율 수혜주라는 것들도 지금 환율이 1230원까지 갔다가 다시 1200원까지도 밀리지 네.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오늘 밤에 갑자기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협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푸틴이 갑자기 오늘 갑자기 손을 잡아주게 되면 평화협정이 평화협정이 성사가 따게 될 되면 수도 있죠. 모든 네. 게 딱 끝나버리게 그렇죠. 됩니다.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 시간이 지금 많이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이런 것들에 대한 수혜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비료주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올랐습니다만 이게 2주 연속 지속이 된다라면 분명 피로감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급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수혜주 찾는다라는 것은 다소 여러분들의 리스크를 더 키울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 네. 있겠습니다. 네, 이 이슈가 나타난 지도 정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수혜주 찾기보다는 리스크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국내 기업들의 선적 중단에 대해서 경제 상황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증시 분위기 전반을 점검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증시 인사이트 ISS의 이지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지난주 글로벌 증시는 FOMC 회의가 발표된 이후에 우려감이 좀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지난주 글로벌 증시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이제 안도렐리가 나왔고요. 또 이제 안도렐리 중심에는 FOMC가 지난주 목요일 우리 시각으로 새벽 25bp 금리를 인상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지난 몇 달 동안 우리 시장에 대한 가장 큰 우려감을 제공했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현실화되면서 이지연의 어떤 정책적인 리스크 관점에서 지금은 이제 행정적 절차 이렇게 바뀌면서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조금 안도했던 부분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감, 특히 이제 원자재 급등에 대한
우려감이 지난주에는 유가가 급락을 하면서 130불대에서 100불 아래로까지 급락을 하면서 이 부분이 이제 증시에 어느 정도 우려감을 좀 해소하면서 안도랠리가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지난주 증시에서는 어느 정도 이전에 해왔던 어떤 악재에 대한 부분들이 해소가 되었다라는 관점과 앞으로의 수급이 좀 더 준비되어서 바뀔 수 있다라는 이 두 가지 측면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동안 아주 오랫동안 억눌려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마음이 조금 앞설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결국에 이제 그 미래에 대한 좀 장밋빛 전망도 교차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시장을 조금 냉정히 차분하게 볼 필요가 있고 긍정적인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볼 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일련의 사태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시점, 그 정리에 따라서 수급이 바뀌는 시점에 대한 대응을 봐야 되기 때문에 지난주에 일단 안도랠리가 나왔다는 점에서 상당히 시장에 대한 우호적인 관점으로 좀 보실 때 다만 이제 우리가 그 증시에 대한 주식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관점에서는 조금 상황을 차분하게 냉정하게 하지만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 지금 금리 인상 이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장이 조금 반등이 나오면서 안정세를 찾아갈 거라고 보시는지 시장 어떻게 전망을 하실까요? 일단 이제 시장 안정세를 찾아갈 거는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그 과정이 우리가 지금 현재 뭐 단순하게 이번 주부터 오늘부터 내일부터 이런 관점으로 좀 보기는 어렵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이유는 결국 이제 지금 시장의 안도랠리라는 거는 냉정하게 이제 악재가 해소되면서 나오는 혹은 악재가 발치되면서 나오는 랠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떤 상승의 탄력이 단기적으로 클 수는 있지만 바로 이제 지속성으로 이어진다. 우리가 속칭에 얘기하는 V자형 반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방에 대한 부분, 특히 이제 지난주가 미국 선물옵션 동시만기였는데 이 선물옵션 동시만기와 연관되어 있던 하방주 물량이 청산되었거든요. 크게 보면 이제 우리 시장을 보면 지금 이제 공매도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던 섹터들, IT라든지 이런 쪽에 공매도 한매에 따라서 반등이 좀 급반등이 나왔던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을 좀 이끌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이제 반등에 대한 바닥에 대한 확인 과정은 진행되고 있지만 이 부분을 또 너무 급박하게 진입의 시점을 잡으면 타이밍 싸움에서 또 조금 곤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은 이제 전체적으로 안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된 부분은 이미 증시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가가 이제 크게 상승한다고 해서 증시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은 악재가 이제 이미 시장에 다 반영되어 있고 노출되어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악재가 해소되는 예를 들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협상이 진전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악재가 해소될 수 있는 관점으로 본다면 시장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만합니다. 다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전략적인 선택의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눈여겨봐왔던 주도주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시장이 바뀜에 따라서 새롭게 형성될 주도주들 이 교차 시기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주도주나 주도 섹터에 대한 부분을 조금 확인하면서 조금씩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은 안정을 찾아갈 걸로 보이지만 V자 반등처럼 급격한 상승이 나타나기보다는 점차 안정을 찾을 것이고 주도주들의 움직임을 잘 확인해 보자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다시 한번 2,700포인트 깨면서 2,600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그럼 외국인들의 매도는 언제쯤 좀 멈출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외국인들 매도세를 우리가 보면 지난 11월 달, 잠깐 이제 표를 보면 11월 달 작년 옵션 만기 이후에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이제 수면 수비로 전환을 좀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나오면서 급격히 매도세가 줄어들면서, 지금은 이제 최근 2월 달, 2월 21일, 외국인들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우리 시장에서 코스피 시장 기준으로 한 6조 원 정도 매도를 상당히 좀 많이 했습니다. 전체 물량에서 상당히 큰 부분을 매도를 했는데, 이런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는 우리가 이제 학계에서 필요는 없지만 그 내부적인 부분을 좀 본다면 결국은 장기성 해치 펀드 물량들이 리스크 관리를 했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이제 유가와 관련된 급등과 관련돼 있어서 차익 실현 나왔던 섹터들, 엔진 섹터나 인쪽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들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단기성 물량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가는 모습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미국 시장이 선물옵션 만기를 지났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 전체 글로벌적인 자금 이동은 이번 주 중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유는 미국의 이제 FOMC 이후에
금리가 인상되었다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 전후로 해서 반드시 패시브 자금이나 액티브 자금들의 펀드 재편이 반드시 있을 걸로 보이고 이 펀드 재편에 따라서 지금은 일단 나가야 될 물량들이 먼저 나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그 원자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대부분 이제 이 원자재는 현물 가격보다는 선물에 의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지난주가 미국 선물로서 만기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글로벌 큰 자금의 이동은 주식시장보다는 이 원자재 선물 시장에 지난 한 주 동안 굉장히 크게 집중되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원유나 뭐 팔라딘, 알루미늄, 니켈 같은 이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큰 폭으로 변동성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부분에 대한 변동성이 지난주 선물옵션 미국 만기로 한달락 될 수 있는 시점이고 이번 주 초반에는 그런 선물옵션 만기에 위해 어떤 변동성의 야기에 따른 물량을 좀 정리를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이 왜 이렇게 하락하냐라는 부분으로 본다면 아마도 이제 그런 정리 물량이 이번 주 초반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단기적으로 거기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조금 하는 것 같고 재편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우리 시장의 그 외국인들의 매도세 물량은 적어도 이번 주를 보기로 매도 물량이 상당히 줄어들거나 혹은 이번 주 후반부로 넘어가면 순매수 위주로 조금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가장 큰 부분이 아마도 미국 선물옵션 만기 이후에 패시브 자금들이 이번 주 초중반에 정리 물량에 의해서 정리가 좀 될 거고요. 그렇게 되고 나면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그 액티브 물량들이 이번 주 중반, 빠르면 중후반, 적어도 이제 한 다음 주 초반 정도 되면 그런 액티브 자금들이 좀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이 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아마 증시가 개별 종목 위주에서 이 액티브 자금을 받는 종목들 위주로 재편이 될 것이고 우리 시장은 이제 외국인들 매도세도 조금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번 주 초중반까지 조금 시장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점을 보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전략적인 그 외국인들의 어떤 선택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 시장이 나빠서 우리 시장을 매도하고 나가는 그런 부분보다는 글로벌한 정치 자금 이동의 어떤 전략적 그 선택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이번 주 지나서 중후반에서 어느 정도 그 수급상의 외국인들 매수를 좀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시각을 좀 갖춰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제는 이제 우리가 유동성장에서 팬데믹 이후에 가져왔던 그런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외국인들이 ETF 바스켓 거래를 중심으로 섹터 전체적으로 들어올리는 그런 움직임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결국 이제 외국인들의 그 자금 유입은 개별 종목들 위주로 선택적으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모멘텀이 형성되는 그 종목들 위주로 선별적으로 진입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역시 이제는 그 미국 금리 인상 전후로 해서 전략적인 선택과 판단에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코스피보다 코스닥 시장이 좀 더 강한 흐름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기관들의 매수가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또 들어와주고 있는데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 강한 흐름을 보이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그거는 이제 좀 전에 그 말씀드렸던 수급적인 그 단계를 잠깐 본다면 결국 그 2월 21일 그 러시아 침공 사태 이후에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한 6조 원 정도 매도를 했고요. 반면에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는 전체 매도 물량이 한 20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수급적인 영향이 가장 크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그 외국인들 수급에 따라서 특히 이제 기관들이 단말성 매수로 대응하는 구간에서 종목들의 수비가 좀 엇갈렸다라는 관점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결국은 이제 이 수급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본다면 결국은 이제 수급 때문에 이게 전환될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과연 코스피 대형주가 갈 것이냐, 혹은 코스닥 소형 중소형주가 갈 것이냐, 혹은 뭐 어떤 섹터가 갈 것이냐라는 부분은 그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이제 의미 없는 그 논란으로 좀 보여지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이제 시장은 어떤 뭐 코스피 코스닥에 대한 시장, 섹터에 대한 부분, 라는 바스켓 거래, ETF 이런 식의 자금 대책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모멘텀을 받는 종목들 위주로 현재 형성되어 있는 모멘텀이 이루어질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결국 이제 선별적으로 종목 위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판단은 이제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 전망 짚어봤고요. 그다음에 유가와 이제 원자재 가격이 계속해서 변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에는 한번 급락이 나타났다가 다시 급등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원자재 가격도 계속해서 글로벌 공급난이 가중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유가와 원자재 가격 관련주 향후 흐름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이제 그 개인들이 외국인들이 매도할 때 상당히 그 시장에서 매수 효과를 좀 많이 했고, 거기서 이제 조금은 우려스러운 부분이 IT 종목에 관련된 단기 투자는 상관이 없지만 유가와 관련되어 있거나 혹은 유가 급등에 따른 테마성 기술 종목들은 상당한 매수가 유입이 되었습니다. 유가는 그 WTI 이제 선물류 기준으로 본다면 130불 정도를 고점으로 형성을 해서 지금은 100불 아래로 떨어졌어요. 지난주 후반에 다시 이제 10% 급등을 하면서 지금 다시 이제 106불 정도 내외까지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결국 우리가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부분에 우려감은 결국 원자재 급등에 따른, 그리고 여기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감, 그리고 여기에 따른 경기 위축, 더 나아가서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이런 정도까지 이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사실 그 유가의 급등을 냉정히 본다면 그 수요에 의해서 수요 학계에서 올라오는 정상적인 부분과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감으로 급격히 올랐던 부분을 이제 구분을 해봐야 되는데, 그게 이제 100불 내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100불에서 130불 내외까지 올랐던 부분은 결국 이제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감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냉정하게 러시아 원유에 대한 부분을 본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러시아 원유가 소멸되는 혹은 이제 공급이 줄어드는 부분은 극히 미미한 부분이고, 우리가 이제 우려했던 그 공급에 대한 논란 이슈는 이제 점차적으로 오히려 냉정하게 수요와 공급 논리에 따라서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현재 뭐 이란 핵협상과 관련된 부분이나 베네수엘라 그 관련된 물량까지 본다면 아마도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이 정점을 조금만 지나면 오히려 우리가 지금 공급 부족에 대해서 우려했던 부분보다는 공급이 지금 예상했던 것보다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수요 확대에 의해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점차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은 우리가 경기 확장하는 관점에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지만, 공급 부족에 의해서 우려했던 급등 부분을 어떤 수익으로 취하거나 혹은 그걸 추세적인 판단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렇게 본다면 원유나 천연가스, 알루미늄, 니켈, 그리고 이제 그 천연가스에서 발생되는 뭐 예를 들면 농산물과 질소 비료 이런 쪽에 특히 이제 오늘 그 비료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관련된 내용까지 들어봤고, 그러면 이번 주 증시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지금 이제 아마 증시에 대한 이제 기대감을 가지거나 혹은 지금 현재 이제 매수하시는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러시아 침공 이후 전쟁과 관련돼 있는 그 이슈는 상당 부분 접근해야 된다, 매수 접근해야 된다는 논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개인들이 지금 현재 조금 어떻게 보면 한 발 앞서서 매수를 많이 들어갔는데, 우리가 과거에 이 전쟁과 관련돼 있는 혹은 FMC 금리 인상과 관련된 그 이슈에서 증시의 흐름을 본다면 V자형 반등이 나왔던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결국은 어느 정도 바닥을 갖고 난 이후에 매집이라는 과정과 그 우발적으로 됐던 변동성을 흡수하는 과정들이 대부분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지금은 우리가 매수를 조금 더 아주 성급하게 접근하기보다는 차분하게 그 외국인 수급이 변할 때까지 좀 기다리고 거기에 발맞춰 나가는 부분이 필요하고, 특히 지금 이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은 워낙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뭐 10년 정도 만난 사이트의 큰 이벤트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관이나 외국인은 포지션은 크게 이거 수정해야 되는 시점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수정 시점에서 주도 섹터에서 탈락하는 종목들이 나올 것이고, 이 수정 과정에서 주도 섹터에 급격히 부상하는 종목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유동성 이후에 실제 장세에서 근절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부분은 결국 그 부상하는 일부 종목에 매수권을 해야 되는데, 그걸 판단하기는 지금 조금 이르기 때문에 지금 미리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핵심 모멘텀을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지만 유동성장에서 실적, 저평가, 금리 인상 수혜주,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아직 반영되지 않고 있지만 엔데믹, 이 네 가지 이슈가 가장 중요한 핵심 이슈고, 이 실적과 금리 인상과 이 엔데믹이라는 부분이 최대한 교차하는 종목, 거기가 주도주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곳에 아마 외국인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관점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렇게 본다면 금리 인상 수혜와 관련된 뭐 은행이라든지
혹은 저평가, 실적 이런 부분이 겹치는 IT 일부 부품주나 반도체 일부 종목들, 그 다음에 엔데믹과 관련되어 있는 여행이나 소비주나 유통 이런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조금 압축해서 이 종목들, 이 모멘텀 내에서 최대한 그 교집합이 많이 형성되는 종목들 위주로 외국인 수급이 유입된 종목들 위주로 판단을 하시는 게 좋고 그 판단은 적어도 이번 주 중반이 지난 이후에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핵심 모멘텀 4가지 잘 새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금리 인상, 저평가, 엔데믹까지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ISS의 이지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마감 인방 60분의 숨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